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됐지만 술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신 잃을 때까지 드시는가 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보십시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여기 울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도로도 아니고 교차로 한복판에 저렇게 뻗어 있습니다. 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이거 좌회전 받고 가는 차 운전자는 도대체 무슨 봉변을 당하라고 저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촬영한 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다는데 술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금은방을 턴 10대, 20대 일당이 심야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오토바이로 일당을 뒤쫓던 10대 라이더 덕분이었습니다. 자, 가수 나훈아 씨가 결국 이 부산 콘서트를 연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로 가수 신중현 씨의 아들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씨가 이 나훈아 씨를 향해서 늙으면 신중해져야 한다면서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참혹하게 살해한 뒤에 이 살인 뭐 막상 해보니 재미도 없고 별로네 했다면 우린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대서입니다. 큰 더위란 뜻이죠. 저도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가 햇볕에 목 뒷덜미를 대서 아직도 따끔따끔합니다. 안 느끼시죠? 자, 무조건 실내에 그늘에 계십시오. 이 사건 반장과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새벽 시간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한 10대 배달원이 금은방 절도 현장을 목격하고 범인을 추격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쪽방촌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과범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청률 믿고 보는 목요일에 이 라인업 믿습니다. 더군다나 올림픽까지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제 시청률 좀 걱정이 되는데. 호재입니다, 호재. 왜요? 폭염. 폭염. 상당한 올림픽 호재입니다. 한대잖아요, 지금 올림픽. 올림픽 안 보면 이거 봅니다. 진짜요? 믿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운데 무슨 올림픽은요? 사건이나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 피땀 흘려서 그럼요. 고생했는데 5년 저녁 때 동안. 보면 됩니다, 그거는. 저녁 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중복이었는데 좀 어제 다들 좀 몸보신 우리 박 변호사님 좀 혈기가 좋아 보이는 게 어제 뭐 드셨나요? 중복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오 교수님은 좀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제 가고 오늘 이어서 어제는 장어, 오늘은 닭 이렇게 해서. 몸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예. 사모님이 잘 챙겨주시죠. 예, 저희 집사람이.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백 변호사님은 떡볶이 드셨다고요? 네, 어젯밤에 저 늦게 알겠습니다. 복날엔 떡볶이죠. 그럼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는 안 물어볼게요. 네. 자, 뭐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었네요. 자, 오늘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10대 배달원과 절도범입니다. 자, 10대 배달원과 절도범.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10대에서 2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혐의는 특수절도 등입니다. 그제 새벽이었는데요. 지난 20일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각에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파손한 뒤 가게 안에 있던 저건 이제 추적하는 장면인데요.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시가 한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나서 지금 저 그렇게 빨간 오토바이를 원이- 타고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저런 식으로 달아났습니다. 와, 좀 이 위험하다, 대기하고 저거. 있던 사람이 금은방에서 보석을 턴 사람을 태우고 저런 잡았다. 식으로 하고 결국에 저렇게 신고를 통해서 잡히게 됐는데요. 범행 1시간 반 만인 새벽 3시쯤에 결국 저렇게 붙잡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경찰 말고 또 저 일당을 추격하는 누군가가 있었죠. 네, 또 한 대 오토바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노란색. 일단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18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 금은방에 출입문이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보고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 월미도와 청라동을 거쳐서 대략 한 30km 정도를 따라가면서요. 경찰에게 범인들이 가고 있는 경로 등을 정확하게 알려줬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저 신고와 계속된 위치를 알려주는 그 덕에 인천 서구의 길거리에서 이들을 붙잡게 됐습니다. 저 노란색 원에 있는 라이더가 이 10대 신고한 10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검거를 도운 김모군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볼 텐데 이 김군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그냥 집 가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딱 보니까 유리창이 일단 깨져 있고 저의 시동을 끄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망치로 깨는 소리, 진열장 깨는 소리 듣고 바로 신고하면서 따라갔죠. 걔네들이 운전을 위험하게 칠 뻔한 거 빼고는 위험하거나 딱히 없었어요. 박 변호사님, 그 라이더면 배달 라이더면 당장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해야 될 물건도 있고 그렇죠. 또 이거를 쉬게 되면 자기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그냥 위험해요. 위험하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신고 정도 해주는 것도 잘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번에 박 변호사님이 사반 가족 회의에서도 괜히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신고만 하고 그냥 자리를 요거는 선한 사마리아법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신고 정도만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간 거죠, 사실은.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손해 또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아마 정의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이 절도범들은 당연히 그 범행 도구가 있었겠죠. 망치나 이런 연장 이런 공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검거를 도왔던 이 김군 소감 잠깐 더 듣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이랑 거기 경찰분들이랑 사장님 계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셨다고 고맙다고 안아주시고 진짜 그냥 뿌듯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부모님도 좀 우셨다는 거 보니까 위험하긴 했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했죠.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따라간 사람들이 8명이라 그러잖아요. 본인 혼자였잖아요. 그러네요.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신고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건데 또 따라간 거죠. 그런데 1대 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2가지가 있겠죠. 크게 명예적인 것이 있고 금전적인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용감한 시민상이라든가 이런 표창을 갖다 좀 받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포상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 범죄를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충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저는 하나 좀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표창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취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는 힘든 그런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한 거거든요. 교수님, 만약에 저 김군이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많이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경찰이 되는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성적도 있고 하지만 그 소명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경찰 되면은 정말 잘할 거예요. 자, 그 교수님 말씀처럼 경찰도 뭘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통해서 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잡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이 검거를 도운 김군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붙잡힌 사람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이 범행 수법 보더라도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훔쳐서 달아나는 그 유사 사건들을 찾습니다. 일단 일부 검거가 되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 이렇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살펴보니까 유사한 사건이 2건이 더 있었습니다. 아하. 17일 날 새벽 6시에 명품 가방 등 이제 중고 명품 가방 같은 한 500만 원 정도를 훔쳐 달아난 적이 있었고, 거의 유사하게 19일 날 오전 새벽 5시에는 저 똑같은 방식으로 훔치려고 그랬는데 저기 경보가 울렸어요. 그래서 경보가 울려서 못 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은방을 털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총 한 2,5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 저 추격전 끝에 2명을 잡고 2명을 추가로 더 잡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그 4명이 끝이 아니라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총 8명을 잡았는데 마지막 4명은 강원도 양양군 등지에서 추가로 이 4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이 수법은 어땠나요? 이 수법이 뭐 아주 대범합니다. 그래서 대범한데 뭐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둘이가 2인 1조입니다. 예. 한 명은 오토바이 대기하고 있고 한 명은 망치나 뭐 벽돌을 가져가서 유리창을 깨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금품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지금 가방을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좀 훔쳤어요. 그건 주로 신상품보다는 중고 가게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중고 가게가 약간 보안이 약간 신상품보다는 명품 그 숍보다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걸 알고 한 사람 대기하고 한 명 들어가서 바로 깨고 가지고 나오면 바로 타고 나가는 뭐 그런 수법으로 지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자 좀 짧게 뭐 구속되겠죠? 일단 이 5명, 이 총 8명인데 이 가담 정도에 따라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기향 가루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 한 남성, 지난 16일 오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근데 흉기, 둔기 같은 거 이용을 했는데 드라이버 등을 이용했습니다. 한 16cm 정도 되는 드라이버를 던지고 그리고 그 흉기를 이용해서 찌르려고도 했지만 피해자는 찌르려는 저 행위를 방어를 해서 찌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오 교수님 저 일단 뭐 지금 사파로도 나오고 있지만 저 정도면 뭐랄까요 살인 미수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 뭐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과연 이제 저렇게 한 행위가 이제 살인의 고의성이라든가 또는 뭐 미필적 고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16.5cm 길이의 공구를 사람을 향해 어떤 흉기로 찌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범죄의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문제는 일단 경찰이 수사 초기에 일단 이 사람이 혐의를 막 완강히 부인을 했나 봐요. 그런데 경찰은 이 사람 맞다 용의자로 특정했던 이유가 있었죠. 아까 사파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 남성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방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 방 근처에도 안 갔는데 문제는 집 밑에 보이시죠? 다리 밑에. 뭔가 묻어있죠.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저 피해자의 방에 모기향을 피웠는데 그 모기향 가루가 저 가해자의 옷에 묻었던 겁니다. 저걸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근데 모기향 가루 저런 걸로도 이렇게 딱 이거 증거다 빼박 증거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경찰은 그렇게 이제 증거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 사람이 또 그 뭐 변호사를 서면해서 지금 모기향 가루가 저기만 있는 것이냐, 나 다른 데 가서 뭐 묻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좌우간 그런 것들이 일단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나는 거기 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이 사건이 이미 그 쪽방촌에서 이웃 간에 이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항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항의를 받아가지고 이 서로가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행 사건 이런 것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그 가능성,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요즘같이 이 무더위에 쪽방촌의 생활 환경이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뭐 워낙 덥고
또 이제 쪽방촌의 구조가 이 소음에 워낙 또 취약하다 보니까 제가 관련 기사가 혹시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역시나 이 고시원처럼 방음이나 이런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폭행 또 살인 사건이 왕왕 있긴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요 수사를 해봤더니 전과 이력이 그렇죠. 8회가 지금 전과 이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찰서에서는 전과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수사 자료 조회도 가능하고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전과라고는 지금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범죄, 특히 이 범죄는 지금 뭐 살해 아니면 신체를 해를 가할 만한 그런 범죄인지 다른 유의 범죄인지는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출소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됐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누범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구속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면은 일단 8회 전과 네. 또 처음에는 전 그 방 근처에도 안 갔어요 이렇게 막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등 약간 뭐 이제 이실직고를 처음부터 안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뭔가 조금 더 뭐 가중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 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그렇게 중한 해를 입히진 않았단 말이죠. 그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행위 이 흉기의 위험성에 비해서 결과는 하지만 여기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들었잖아요. 예. 아마도 뭐 지금 우리 전과 어떤 전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사한 전과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저 말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범했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방 근처에도 안 갔는데 그건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습니다. 예. 8회 전과. 참.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수 나훈아의 부산 콘서트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40대 남성이 전국의 식당을 돌며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테스형 나훈아 콘서트 연기입니다. 결국 참 이런저런 논란 끝에 연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부산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 이제 뭐 1,800명까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음 달 20일에서 22일 같은 장소로 연기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 나훈아 씨가 지난 16일 이 대구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박 변호사님. 네. 코로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를 사투리로 딱 이렇게 맛깔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 쪽이라서 저는 다 같진 않는데요. 저는 대구 알겠습니다. 쪽이라서. 죄송합니다. 대구 가서는 대구 말 썼겠죠 아마. 예, 그랬겠죠. 예. 그런데 이게 중대본 발표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강행 의지를 대구 공연에서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피력을 했었는데 중대본 발표가 나오면서 이게 제동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3단계거든요. 예. 3단계면 이 공연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진짜요? 네, 3단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인 과정에서 최근에 뭐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의 풍선 효과 때문에 지방에서 지금 부산이 확진자 100명이 나와서 부산이 코로나 시작 때부터 최고로 많이 나온 그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대본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거는 그 3단계하고 상관없이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그러니까 등록 공연장, 그러니까 공연만 하게 돼 있는 거 말고 컨벤션 센터잖아요, 그죠? 백스코 그리고 또 아니면 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공연을 전국에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지가 됐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다음 달 20에서 22일로
같은 장소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네.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스코가 아무래도 뭐 그런 전용 공연장은 아니니까. 자, 아까 제가 뭐 아까도 약간 뭐 여쭤봤지만 박 변호사님 네. 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대구는 했습니다. 음. 그때도 뭐 지역마다 단계는 달랐어요. 수도권은 4단계이긴 하고 뭐 대구나 지방에는 단계가 달랐는데 그럼에도 밀집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뭐 델타 변이 때문에 무증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N차 감염이 된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잖아요. 밀집한다면 위험성이 가중되는데 그런 우려 속에서도 공연을 강행을 했고 대구에서는 또 부산에서도 23일부터 25일까지 강행을 하려고 원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100번 설명처럼 더 하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포기를 하면서 한 달로 딱 연기를 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22일로 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도 8월 27일 날부터 29일이 잡혀 있는데 요건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대로라면 수도권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나훈아 씨 참 저도 좋아합니다. 예. 패스야 너무 좋은데 이런 상황은 좀 봐야지요. 예.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뭐 저희가 보통 이 콘서트 같은 것이 아마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주 콘서트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코로나에 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일단 이걸 연기를 하게 되면 사실 좀 김이 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아까 저희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먼저 이걸 갖다가 뭐 못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는 것과 본인이 미리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계약을 맺는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강이라고 불리는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나훈아 씨 콘서트 논란이 더 좀 확산이 논란이 커졌던 게 자, 신중현 씨 아들이자 그룹 신화위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씨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와 한때 이렇게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나훈아 대선배죠. 씨를 SNS로 저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가왕이면은 가요계 대선배인데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공연을 해도 되느냐? 이 취소가 결정되기 전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하겠다면 뭐 힘없고 못 나가는 후배들은 어쩔 소리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글을 적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좀 읽어봤더니 특히나 좀 저는 또 이 부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그 심수봉 씨가 부른 그 러시아 노래 있잖아요. 그 백만송이 장미 그거랑 약간 좀 표절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 테스 형 노래가 지난해 10월쯤 나왔을 때부터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백조선 선생님 근데 좀 어떠세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실제로 그 콘서트를 열려고 하다 취소한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아주 인기 절정인 뭐 미스터 트롯 탑 6도 전국 순회 공연하는데 이제 부산 콘서트가 이번 달 말하고 다음 달 초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쇼케이스 진행을 할 때 코로나 확산세를 보고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겠다. 그때 그러니까 이 좀 다르죠. 나훈아 씨는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행정명령이 발동돼서 못하게 된 거고 여기는 취소를 그때도 고려한다라고 하다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이제 취소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뭐 나훈아 씨가 정말 돈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계약을 해놓고 저 공연 못하겠습니다 하면 위약금을 분명히 물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공연 못합니다 하면 아마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훈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또 후배 가수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가왕이시고 그리고 뭐 거의 대선배신 그 좀 나훈아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대승적인 차로 좀 일찍 결단해줬으면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찾아봤는데 이 나훈아 씨 팬분들은 또 이런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수 이승환 씨 있잖아요. 이승환 씨도 지금 전국 콘서트를 하고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에 원래 전주에 전북대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신대철 씨에 대해서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논란입니다. 왜 신대철은 왜 이승환 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느냐? 뭐 그런 또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밤에 이승환 씨 역시도 그 전북대 공연을 연기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런 공지를 올렸던데 박 변호사님 뭐 좀, 이거는 예.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스태프들하고 그 무대 계약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또 잘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방역이라고 우리 계속 봤죠. 잠시 방심하다 일주일 만에 그럼요. 빵 터져버렸어요. 그럼요. 심리고 어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연을 해버리면 거기서 설사 감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 부분이 심리적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훈아 씨 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한 거는 맞지만 이거 공연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일단 잘 결정한 것이다. 또 신대철 씨도 요런 필요할 땐 꼭 잘 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승환 씨도 잘 그만뒀고 좀 쉽시다. 지금은 안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걸 갖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빨리 끝내라는 거죠? 30분이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식당, 뭐 식품업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 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나 밥 먹다가 이 나갔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업주들을 협박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서울, 경기, 경북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이 휴게소, 식당, 마트 입점 식품업체에서 이 먹던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아이고야. 업주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 50대 남성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 보통 배달 음식 리뷰 이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자영업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냥 놔둬도 힘든데. 예전에 그 중국집에서 먹다가 이빨이 파절돼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실제 사건. 네네네. 저는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업이네요. 그냥 업이에요. 업.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마트에 가서 빵을 사서 빵을 딱 먹으면서 또 이빨 부러졌어. 그럼 이제 확인하기도 힘들잖아요. 거기 얼마나 또 입점한 거니까 더 힘들죠. 또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백화점 음식점 가서 음식 먹다가 내 치아 3개가 부러졌어. 아이고야. 이러면서 손해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니 뭘 씹었길래 치아가 3개? 그런데 저도 네. 저런 호두 껍질 씹어가지고 네. 치아가 3개가 나가면 본인 치아에 문제가 원래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이빨이 나갔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이 상황은. 그리고 이따 뭐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검거됐을 당시 주머니에 호두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무려 44곳 뭐 백화점, 마트,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데마다 이빨 부러졌다고 하면서 2,700만 원 정도를 편취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뭐 치아가 깨졌어요. 뭐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그 업주 입장에서도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그만 너 증명을 해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진단서 보여달라 그러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빨이 많이 부러지고 다니면 이 사람이 공룡입니까? 뭐 이빨이 그렇게 많게. 근데 백화점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진단서는 보여주기 싫고 자기 개인 그 정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단서하고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이 돼 있는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대기업 임원이야. 아하.
이 대기업 임원이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그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체에 내가 불이익 줄 수 있어. 그리고 나 고소할 거야, 협박할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공룡하고 치아 깨지는 거랑 어떤 연관관계가 아니 있는 이빨이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깨지니까 우리 보통 보면 공룡들 이빨 좀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만화 같은데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빨이 뭐 잘 부러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니까 제가 믿어야죠, 당연히. 자, 그런데 확실히 진짜 저는 왜 이 사람이 백화점 혹시 뭐 휴게소 이런 데 입점된 매점들만 그렇죠. 골랐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죠. 수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백화점이나 휴게소에 입점된 매장들은 이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위에 백화점이 있고 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는 민원 제기되는 걸 사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좀 조용히 좀 넘어가라. 그리고 물어줘라. 거짓말 그냥 막 하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등을 거죠. 미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알아요. 우리 음식에 뭐 들어가서 깨질 수는 없다라는 거 알거든요. 알죠. 뭐 이게 지금 뭐 짜장면에서 뭐 어떻게 깨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수법을 알면서도 이 백화점이나 휴게소에서 그냥 민원 처리 넘어가라고 했던 것 때문에라도 더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지지를 못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입점된 데 가서 하는 거고요. 만약 개인 영업하는 데라고 하면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 어떻게 했는지. 이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이 손해배상 못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블랙 컨슘 찾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서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분들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유사 사례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늘을 씹다가 이가 깨졌다고 임플란트 보상금을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치과에서 그 좀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놔 봐라 그랬더니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미 뿌리가 검게 그냥 썩을 대로 썩어 있던 치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 이거 치아가 좀 원래 좀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라고 지적을 하니까 막 뭐 욕설에 막 협박에 박 변호사님 마늘도 못 먹는 이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데 또 뭐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글 올리고 이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더러워도 피해 간다. 이런 걸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됐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일부 가게는 못 버티고 문을 닫은 것도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징이 뭐 나는 돈 안 받아도 그만이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이 남성 역시 처음에는 난 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다. 근데 이거 너무 이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그리고 돈 얼마 안 되는데 금액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 결국에는 자, 30분 안에 해결해라. 돈 보내겠다. 돈 보내달라. 계좌번호 보낸다.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냈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했던 업주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악성 고객들에게 질려 5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거는 약간 무슨 매장도 매장이지만 요즘 배달 음식 하시는 주로 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매장이 이제 현장에 그 업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은. 근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질 못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사건 반장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별점을 갖다가 뭐 1점을 주고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질이 좋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인간들 판단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 파괴범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인들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뇌출혈을 나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이 이게 살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문을 닫게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생 침해 사범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떻게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지금 벽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국가에서는 민생 침해 사범 가중 처벌에 이런 사람들 갖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이 치아 깨졌다는 사람 왜 이런 짓을 했답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직업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업체에다가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 게 결국 이유는 직장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17일 동안 1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진짜 이 사건 말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저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 강원도 인제에서 생전 처음 본 여성 등산객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했던 20대 남성. 자, 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범행 지난해 7월에 벌어졌습니다. 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휘둘러서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혼자 쉬고 있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지만 무자비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이 대법원 역시 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 기자가 그 자세하게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걸 지금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49번을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등산로에서 만나가지고요. 자, 검찰도 이건 사람이 아니다. 1심에서부터 계속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일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이제 대법원으로 갔죠. 검찰은 형이 너무 약하다 이거 사형시켜달라. 그리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세다 이렇게 같이 이제 상고를 한 건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경우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고 사유가 됩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법리만 다투는 건데 형량도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중한 형벌의 경우에는 상고유예가 된다고 되는데 문제는 이 상고유예는 이걸 낮춰달라는 상고만 되고 이걸 높여달라는 상고는 안 돼요. 근데 검찰이 왜 상고했을까요? 검찰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검찰 생각에는 그래도 이 형이 너무 낮다는 그런 어찌 보면 항의의 표시로 상고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뭐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통해서 사회로부터 이 살인범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은 했는데 그럼 일단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살인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와, 제가 진짜 오늘 그때도 뭐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교수님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다시 봤더니 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영화 제목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악마를 보았다. 예. 뭐 그런 거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인 계획 방법 등을 자기 일기장에 소상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철저한 계획 범죄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나는 깨끗한 백이모로 자기는 아주 순수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만 약 100에서 200명 정도는 자기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인명경시 그 태도를 갖다 그대로 놔놨고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놨냐면 자기가 살인해봤는데 본인이 원래 예상을 했던 그런 흥분이라든가 재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지? 이렇게 자기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본인의 어떤 냉혹한 태도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가장 어떤 그 모델로 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구로동에 있는 그 모텔 그 한강 그 몸통 시신 사건의 그 주범인 그 장대호라고 이 지금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자기를 갖다 찍었을 때 뭐 V자를 그리고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 표본으로 삼았다. 저 지금 나오는 네, 저 사람이죠. 장대호. 예,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그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여자가 롤 모델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뻔뻔한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에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화 안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살인 욕구라든가 이 충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도대체 예상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나오게 되면 재범 가능성은 뭐 거의 뭐 99.9% 정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저 사람의 그 범행 직후에 저자가 쓴 일기장 문구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게 아이 뭐 살인 해봤더니 이거 뭐 생각보다 흥분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 야, 진짜 박 변호사님 그리고 말이죠 이자가 그냥 어떤 걸 계획했냐면 연속 살인, 그렇죠. 연쇄 살인과는 다른 거잖아요. 약간 달라요. 우리 예전에 연쇄살인하고 연쇄살인 막 혼동해 쓰기도 했는데 연쇄살인은 연속이 끊기는 겁니다. 계속 띄엄, 살인을 띄엄, 하긴 띄엄, 하는데 띄엄. 2회, 3회, 4회 살인하는데 띄엄띄엄 하는 거고 그 흥분이 단절된 다음에 하는 걸 연쇄라 그러고요. 연속은 그 욕망이나 흥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그렇죠. 이 몰살을 하는 거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여러 명을 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연쇄살인을 하기에는 CCTV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많잖아요. 연속살인을 해야 되겠다. 바로 살인을 하고 또 장소를 이동하고 숨기면 여러 건을 살인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문장 완성 검사라고 있어요. 문장을 하나 써주면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하니까 살인이다라고 하고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살인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또 기재를 하고요. 젊어진다면 뭐 할 것입니까? 하니까 촉법 소년이라는 법의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좀 도망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망상이라든지 어떤 문제 완성 검사할 때도 뭔가 큰 문제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야, 근데 저는 이런 인간이 왜 그때 신상 공개가 안 됐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어려서부터 이랬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살인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네. 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무렵에는 대검을 샀고 큰 칼을 산 거죠. 큰 칼을 산 다음에 살해 대상을 직접 물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후 군복무 시절 그리고 제대 이후에는 스스로 고하는 살인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해하겠다 이런 거를 일기장에 그림으로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합기도 그리고 파쿠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맞아요, 신체적인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저런 식입니다. 저렇게 건물 같은 거 뛰어다니는 거죠. 저거는 맞아요. 정말 이 극한의 이제 신체 능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저런 것까지 하면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오롯이 살인을 하기 위한데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게 했고요. 실제로 이 실행을 위해서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인 사건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정보를 모으면서 살인의 욕구를 해소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아닐까요, 이 사람? 이 인간? 물론 이제 그걸 한번 그 경찰에서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범죄학적으로는 상당히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맨정신으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심리적인 냉각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사건 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연속살인 같은 경우를 본인이 하려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초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전과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안에 자기가 살인 욕구를 계속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한번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왔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2심 재판부에서도요. 이 사람이 이제 치료 감호소 소속의 이 감정 의사가 이제 그 서로 뭐 이렇게 면담을 한 그 기록이 있는데 보니까 의식은 명료하고 진압력이 보존돼 있다. 이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상황,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을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도 이상이 없고 IQ도 별 큰 문제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인 그런 진단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 진짜 여쭙고 싶었던 거 이참에 여쭤볼게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잖아요. 그렇죠. 간혹. 근데 왜 법원은 그거 선고 안 해요? 일단 과거에 사형 구형했는데 사형 선고 안 됐던 사건들 좀 보면 어금니 아빠 뭐 이영학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사형 선고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피고인의 의지는 연속살인의 의지가 있었지만 실제 피해자는 한 명이었잖아요.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그런 양형 기준들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극도의 생명경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형이 선고되 도대체 언제 사형이 선고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선고되지 않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그냥 종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종신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고 형을 살다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을 가석방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죠. 물론 우리나라 집행이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건 그러면 사형이 선고가 된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형을 집행해야 집행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형을 미집행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상의 종신형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아니 제가 변호사님께 따로 여쭤볼 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20년도 확정이 됐어요. 네. 자,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아니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20년이다? 이거 애초 그냥 선고하면서부터 풀어줄 생각하는 거냐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기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기징역 반대말이 유기징역이고요. 그거는 1년, 10년, 20년 정하는 걸 유기라 그러고요. 백 변호사 지금 설명 잘 하셨는데 무기이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전자발찌를 차라고 한 게 이제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1997년 12월 말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요. 사형수가 늙어 죽은 사례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우리나라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형이 폐지됐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사형 선고를 하지 말자라는 게 법원의 기조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이래요. 2인, 2인 이상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1인이잖아요, 지금 또 피해자가.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걸로 보고요. 그렇지만 저도 백 변호사 똑같이 생각하는데 무기징역하고 종신형은 다른 거거든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면 가능한데 이거는 언제든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적인 공백이 생긴 거고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은 지금 선고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차피 사형 선고 안 할 거, 집행 안 할 거 선고를 하든지 가석방을 못하게 하다든지 이런 입법적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좀 해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아닙니다. 아무튼 본의 아니게 지금 사형제에 대한 토론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마련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건 또 뭡니까? 17일간 19건 범행. 네. 이 인천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욕적인 연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7일 동안 19번이네요. 이 살펴보면 지난해 8월에 이 그냥 운동하는 피해자 2명에게 저희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X자가 많이 들어갔고 뭐뭐뭐뭐 하면서 저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속옷을 벗어봐라. 속옷
말했잖아요 지금. 예, 저렇게 더 많은 게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내 앞에서 속옷을 벗어봐라. 뭐 이렇게 뭐 뭐뭐한 X야. 집에 가서 뭐 해라. XXX 이렇게밖에 이렇게 자막 이제 말로 못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혐의도 있는 데다가 경찰이 출동했어요. 근데 경찰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옥상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침입해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얼굴을 때려서 앞니를 크게 다치게 한 상해 혐의까지 모든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몇 살이에요 도대체? 네. 아이고 참 아니 그리고 박 변호사님 다른 건 또 뭐 있습니까? 이거 뭐 범죄를 그냥 막 세트로 그냥 때로 막 저지른 사람인데요. 50대라고 하네요. 예, 17일간의 범행이 19건입니다. 총 19건인데 지금 이도성 기자가 다 못 짚은 걸 좀 말씀드리면 폭행이 7개고요. 모욕이 4개고요. 재물손괴 2개, 공무집행 하나, 절도 하나, 건조물 침입 하나, 업무방해 하나, 주거 침입 하나, 상해 1건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뭐 대충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요. 2020년 8월 7일 날 술 먹다가 폭행하기도 하고요. 공원에서 어떤 남자 만났는데 다가가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지인을 불러냈는데 지인을 또 어깨를 폭행하기도 하고요. 폭행은 뭐 7개 상당히 많고요. 이 손괴도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식당 문으로 들어가다가 식당 출입문을 걷어찹니다. 세상에. 30만 원짜리 문을 깨트려서 손괴를 하고요. 주차장에 승용차를 범퍼로 또 발로 찹니다. 이것도 손괴를 하고요. 절도도 해요 또. 방범대 초소에 가가지고 형광조끼하고 모자 같은 것도 훔쳐오고요. 또 어떨 때는 또 병실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뭐한 짓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구를 하면서 놔둬라라고 하면서 업무방해까지 종합 세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착한 사람 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법이 없어야 살 사람 같아요. 범만 범법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거 하나가 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19번의 범행을 저지른 동안 모욕, 공무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 또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을 보면 범죄 종합 세트이긴 한데 개별 사안으로 놓고 보면 구속까지 시키기는 조금 좀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으로 경찰이 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하지만 뭐 이것만 가지고 또 뭐 구속을 하기 좀 뭐하다 하니까 또 석방하고 그 19개 범행 하는 과정에서 체포 석방을 무려 7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 이제 체포했다가 풀어준다는 취지가 나가서 그러지 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싫어. 라고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난 나가서도 계속 할 거야. 노화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난 나가서도 계속 할 거야라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1심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계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곧바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드러난 거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거 이상 이제 사건 하나만 된 게 이렇고 그 이전에 계속 했었었는데 소위 이제 그 동네 진상들이 동네 몇 명씩 할당이 돼 있죠.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주폭이라고도 불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데 아까 뭐 이렇게 경찰에서 풀어주고 하니까 본인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경찰 들어갔는데 난 나왔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좀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임자를 안 만난 거죠.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 보면 전부 다 50대나 60대들이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여성들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조폭들한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그 앞에서는 또 공손해. 예, 여기 막 문신세이고 이렇게 막 거칠게 나오면은 또 자기는 조용히 있다가 또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을 잘 지키고 선량한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거치니까 피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결정적 순간에 항상 비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시 그 예상을 갖다가 크게 어기지 않고 예상했던 대로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죄를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당신 왜 그런 말했어 그랬대? 혼잣말을 했대요. 그게. 네. 와, 2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2심 판단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을 깎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수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피해자들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여기 백성문 변호사도 있고 이도성 기자도 있는데요. 저도 있고요. 이도성 기자한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이도성이 가만 안 있습니다. 저 키도 크고요. 아마도 사람을 피해자를 본인이 선택하고 자기보다 상당히 약한 사람한테만 했던 걸로 보이고 법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비록 본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범죄를 했지만 범행 경위라든지 피고인 행동을 볼 때는 이게 변별을 하거나 의사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아마 본인이 선택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심신미약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감형됐어요. 네, 1년이 깎였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아까 제가 그랬죠. 개별 사건을 놓고 보고 풀어주고 또 잡고 이걸 반복했던 게 개별 사건만 놓고 보면 결과가 그렇게 중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예.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2년 있다 나오면 어떡할까요? 아이, 또 그러죠.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아유. 그냥 높은 수준도 아니고. 그럼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개개 범죄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라고 이게 1년을 깎아줘야 될 상황인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 이거 말고도 이전에 전과도 28개나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 19개는 하나의 전과예요. 하나의 전과. 그냥 이제 전과 요 하나로 재판받으니까 진짜 어쩜 좋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전 도저히 참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 사건 반장 진행하다 보면 사법부에 대한 막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가죠.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저녁 9시쯤 무안읍 인근에서 UFO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안소방서 인근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낮게 날아가는 걸 목격했다는 신고였는데요. 신고자는 비행하는 걸 봐서 드론은 아닌 것 같고 항공기와 달리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며 납작하고 둥근 불빛이 깜빡이지도 않고 2, 3분간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물체가 발견된 곳이 항공기 항로도 아니고 소형 비행기도 출몰하지 않는 지역이라 의혹은 더욱 커졌는데요. 최근 미국 정보당국이 UFO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UFO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학생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살해된 중학생의 어머니와 피의자 남성은 3년 동안 교제하다 지난 5월 크게 다툰 뒤 헤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유족 측은 남성과 함께 살 때 싸우거나 술에 취하면 늘 협박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상대방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 증상도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범인 남성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공범은 여전히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두 사람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도대체 신상 공개 기준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더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주경찰청에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더 공개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유는 일단 특정강력범죄라는 건 범행이 굉장히 잔인해야 되고요. 예. 법이 잔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별강력범죄 사건이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가 충분하죠. 주범 다 자백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일단 이번 사건에서 그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 공개하기엔 부족하다. 이거보다 더 잔인한 범죄가 뭐가 더 있을까요? 아니 어른 둘이서 중학생을 갖다가 세상에 경부 압박을 해가지고 죽였는데 이건 아유 나 진짜. 그리고 알리는 게 공공의 이익 여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부합하죠? 그동안에 공개됐던 사람들 공개하면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고 이게 이건 공개하면 공공의 부합하지 않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게 이 신상 공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블러를 쳐서 저런 사람들 내보내면 왜 너희들 언론사들 저 공개 안 하냐 그러시는데 방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 피의자 남성 계속해서 중학생 가족을 협박했다 이런 유가족 측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사전 징후가 계속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 그 남성과 이번에 그 살해된 그 중학생의 어머니하고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교제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이 심정적으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남성이 이 상대 여성에 대한 의처증이 있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전초하고도 이런 것 가지고 아마 헤어졌을 가능성이 큰데 이걸 우리가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자기 어머니를 협박하고 하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어떤 그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면은 술만 취하면 협박을 일삼고 흉기로 아이의 목을 갖다가 너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어 이런 얘기들 갖다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그 주위에 있는 그 후배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왜 그렇게 살해를 했는지 저도 잘 이해를 갖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왠지 박 변호사님은 UFO의 존재를 믿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어릴 때 예. 초등학교 4, 5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응. 친구들하고 이제 UFO를 찾는 팀을 좀 만든 적이 있어요. 아, 팀을 만들어요? 그렇게 또 그걸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UFO로 보이더라고요. 아, 뭔가 별도 UFO로 반짝반짝하면. 보이고, 별도 UFO로 보이고 살짝 움직여도 저거 UFO 아니냐? 글쎄요, 뭐 있겠죠. 못 보았지만 있겠죠. 저거는 볼펜 아닐까요, 저거? 저거는 근데 저런 거는 많이 봤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지금도 나가면 보입니다, 밤에 가면. 저거는 UFO 같네. 모자처럼. 저런 것도 많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믿은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어떠십니까? 저거는 뭐 진짜 많죠. 아이고, 뭘다 많다고 하세요. 아, 이건 좀 찍어 오세요, 좀. 말만 하지 마시고. UFO 박사 이번에 오늘 모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또 옆엔 공용 박사님 계시고. 믿는 사람 눈에는 UFO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훔쳐 100km 넘게 달린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광등을 번쩍이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구급차 한 대. 차선을 바꿔가며 달리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고속도로 순찰차가 구급차를 앞질러 막아서고 또 다른 순찰차가 옆차선을 가로막습니다. 사흘 전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남성은 이 상태로 서울에서부터 충남 옥산 분기점까지 무려 100km를 넘게 달렸는데요. 남성은 앞서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업체 측에 전화를 한 후 응급 차량을 몰고 만취 질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재 이 남성을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영탁 막걸리, 트로트 가수 영탁이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는데요. 예천양조 측이 무리한 계약금 요구로 영탁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탁 측에서 3년 계약금으로 150억을 요구해서
현실에 맞는 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끝내 조율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의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영탁 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영탁 측은 재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예천양조는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 5,100여 분이 넘게 지금 접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상표 사용 이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거? 일단은 이 예천양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탁하고 영탁하고 회룡포 이게 예전에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꼭 공교롭게 영탁이 겹쳤다. 그래서 출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 영탁이 유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아하. 영탁이라 하는데 무슨 막걸리입니까 영탁이. 예. 사람인 거 누구 봐도 영탁 유명하잖아요. 그거 먼저 생각. 그게 더 문제가 돼버립니다. 유명하지 않고 그 전에 만약에 상표나 이런 걸 출연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지금은 영탁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영탁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뭐 상표로 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될 수 있어요. 널리 사용하건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탁한테 허락받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출연은 넣는다고 하는데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위험한 질주 영상 좀 먼저 보여주시죠. 아, 진짜 이건 왜 저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저거? 네, 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었는데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여자친구 살해하고 나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업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야간 당직 차량을 훔쳐서 저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결국 이 경찰에 이 업체 대표가 신고를 했고요. 이 GPS로 실시간에 어디 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요. 이런 정보까지 이제 경찰에 알려주면서 결국 한 100km 정도를 질주한 끝에 경찰에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 사람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거 자기 차 아니잖아요. 예. 일단 차 절도. 아하. 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맨정신이 아니라 술을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한 거니까 음주운전죄에 해당할 거고요. 뭐 본인 뭐 술 먹고 홧김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직장도 잃을 가능성도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 올리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아유, 뭐 한다고 뭐 내가 되겠어? 됩니다. 별로 안 올라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야, 저거 슈퍼카인가요, 저거? 아이 딱 보면 비싸 보이는데 어느 아파트 중국에 있는 설마. 지하주차장인데 예. 저 아이가 저렇게 노란색 차량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저래 됐나 모르겠는데 자, 아빠 차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저 차 본닛 위에 발을 구르고 두 주먹으로 앞유리까지 치는가 하면 이 볼펜과 칼을 이용해 낙서까지 했습니다. 아이. 심지어 이제 저 칼로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이제 또 다른 차량이 진입하니까 그제서야 행동을 멈추고 손을 흔들면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녀, 저 아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해당 차량 소유주가 주차장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노란색 외제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다가오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차 아닌 거죠.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래요, 쟤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외제차 소유주가 부모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CCTV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신원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배상해라라고 했는데 소녀 부모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애가 무슨 유리창을 훼손할 만큼 힘이 있냐. 오히려 이거 더 거짓말이다. 영상이 있는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아니야, 저건 아니야. 네,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애 낳을 거 아니냐. 그때도 이제 당신 애 데리고 와서 우리 차
깨라. 똑같이. 서로 세임 하자. 같은 방식으로 하자. 라는 이 황당한 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박하네요. 근데 또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요. 14세 미만이라서 이 처벌이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외제차 소유주는 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외제차 독일 자동차 기업 B사의 이 자동차인데 1억 한 7천만 원 상당하는 상당히 비싼 고가의 차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저 아이는 뭐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결국 그 부모한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애는 돈이 없잖아요. 예. 결국 그거는 아예 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불법행위 같은 경우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저걸 좀 그냥 배상하고 말지. 저렇게 그게 왜 찍으면은 큰일 나냐면 예. 지금 시작은 1억짜리잖아요. 예. 2억, 3억, 4억짜리 자꾸 저러면 어디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제 슈퍼카 오면 또 때려 갑니다. 예. 그럼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뭐라 해야죠,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자기 차랑 바꾸차니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아니요, 저는 좋은 차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저희가 불안해하는 저 도로. 캘리포니아 한 고속도로인데 주행 중이던 차량 왼편에서 갑자기 차가 날아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물선을 그리면서 진짜 자동차가 저기 날아왔어요. 이거 한 바퀴 반을 구른 다음 뒤집어졌는데 인근 상점 CCTV에도 무슨 저게 영화 다 같아요, 찍혔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더니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고 연기와 함께 공중으로 저 번쩍 날아올랐어요. 야, 진짜 완벽한 포물선이에요. 네, 깜짝 놀랐는데 저 장면 이 목격한 시민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on camera. When we got to review the tape and we got to see the person actually like beating the cars down the freeway. They're probably doing 80 to 100 miles an hour on like a 25 zone. They came flying straight through here. There's a really hard left-hand turn up here. They failed to make that turn, just kept going straight and literally went flying over the top of that whole overpass.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영화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영화도 저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일단 현지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진로를 빠져나가려다가 갑자기 저렇게 튀어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보이시죠? 저거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에요. 저거 조금만 건드렸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사이로 탁 피한 거예요. 건들지는 않았고 정말 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 진짜 그러네. 딱 사이로 들어갔네.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와. 근데 심지어는 저 운전자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말레이시아로 가보시죠. 이거 유리창이 깨졌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요. 그 박살난 유리창 옆에 뭐 있죠? 바로 두리안입니다. 냄새는 지옥. 장난 아니에요. 맛은 근데- 천국이라는. 네, 맞아요. 냄새 지옥, 맛은 천국. 굉장히 크죠. 알고 보니까 집 앞 나무에서 두리안이 떨어져서 하필 저 차량 뒷유리창을 깬 겁니다. 저거 자기 차인가요? 네, 맞아요. 저 20대 남성 자기 차인데 나무에서 떨어진 두리안이 유리창을 깨뜨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리비는 500링깃,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말에 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남성 수리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좀 특별한 이벤트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자, 이런 참 또 나중에 저희 대동강물도 팔겠어요. 차에 떨어져서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이 특별한 두리안을 500링깃, 우리 돈으로 14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유리창 고치는데 14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딱 수리비만큼 돈을 받고 팔겠다고 그랬던 거죠. 저 같으면 그냥 너 먹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워버릴 것 같은데 근데 저걸 또 산다는 사람이 있네요. 진짜요? 동영상을 본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난 주말 남성한테 그 두리안 내가 살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요? 황당한 건요, 네. 이 남성이 죄송한데요, 이미 가족들하고 저희 두리안을 먹었어요. 그래서 못 팔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자원부 장관은 차 수리 비용을 보내준다고 했고요. 실제로 수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 차를 수리하고 남은 돈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때문에 생계가 힘들어진 이웃에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은 코미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좀 훈훈해지네요.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결혼식장. 네, 좋습니다. 신랑 신부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 않은데 이야. 정말 격렬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주 하객들 지켜보는 가운데 저기는 토끼춤 같은데요. 이야. 완전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손을 머리 위로 키스. 이제 착 올려잡고 한 바퀴 돌리고 어. 허리를 끌어안고 잠깐만요. 입맞춤을 하면서 허리를 꺾는 순간 신부 표정이 좀 안 좋죠. 하이리
딱 보니까 부러졌나요? 어디 아파한 것 같잖아요. 어디가 아플까요? 갑자기 뒤로 무게가 쏠리니까 신부의 무릎이 버티지 못했고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탈골된 겁니다. 아, 당시 뭐가 상황은 됐다고요? 탈골. 탈골? 네, 당시 상황 어땠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I was in this dip and I just said to Paul, I just dislocated my knee. And he was like, what? Okay. Let's move. Let's get off the dance floor. 아, 아, 저 오늘 저한테 이렇게 이상한 시키세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이게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네, 깜짝 놀란 하객들이 신부 부축했고요. 신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 평소에 저렇게 뽀뽀를 안 해봤나 보다. 그러니까 네, 이제 더 재밌는 건 두 사람이 병원을 향하면서 하객들한테 우리 다시 돌아올 아우, 거니까 저거 봐, 결혼식 저거 봐. 떠나지 마. 힐체어 아, 탔어요. 그러니까 저 웨딩드레스 입고요. 필요한 즐기고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드레스를 입고 휠체어를 탄 신부의 모습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안타깝긴 한데 황당하긴 더 황당합니다. 어. 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신부 하객들에게 약속한 대로 신랑과 함께 필요 현장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Just in time for the last song, I was still on a lot of different meds. None of the pain meds were originally working, so they had to sedate me at the hospital. 네, 신부가 차에서 내리니까 하객들이 환호성 지르는 모습 보이시는데요. 이야. 신랑 신부도 그렇지만 하객들도 이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신부. 4주에서 한 6주 정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박 변호사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냥 절약했기 사랑하네요 보니까. 아, 그렇게 안 거기- 들렸었는데? 아이 그래 뭐좀 과하게 해가지고 저래 아, 뽀뽀를? 다치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랑하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좀 얘기하시고요.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아일랜드로 가보시죠. 네,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이거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 배경 음악처럼 딱 저 지느러미 보이시죠? 아이스크림. 네, 노란 동그라미 안에 뾰족한 지느러미가 올라가 보니까 상어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2마리예요. 그렇게 모래사장 바로 앞에서 수심이 얕을 텐데 그 2마리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그 모래 쪽하고 바로 지금 그러니까요. 우와. 거의 뭐 배가 닿을 정도 같은데 일부러 구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놀라서 얼어붙은 건지 다 그냥 제자리에 서갖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어를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 영상에 출연한 저 상어는 돌묵상어라고 해서 몸 길이가 최대한 15m 정도까지 큰다고 하는데 근데 주로 플랑크톤 먹고 성질도 온순해서 예.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 돌묵상어 2마리 사람을 전에도 공격하지 않았고 얕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그냥 사라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상어인데 그러니까요. 오면은 막 바로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도 찍고 막 구경도 하고 저러고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동네는 익숙한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개 한 마리가 있네요. 네, 귀여운 골드리트리버 한 마리가 이제 주인과 함께 장난감 찾기 놀이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어느 손에 있는지 맞히는 건데 저 주먹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로 왼쪽. 갖다 대요. 맞추는 거예요. 왼쪽. 네. 아니 진짜 이게 맞추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장난감이 있는 곳을 저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는 일단 저는 처음은 그냥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찍어 쓴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저거 할 때마다 오른손. 아니, 왼손이 없었잖아요 방금. 근데 오른손 딱 하니까 왼손이 없어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딱 계속해서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면 저런 식으로 코로 툭 치는 손에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다 알아맞혔다라고 합니다. 자꾸 계속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앞발로 저기 툭툭툭툭 치면서 냄새 맡아서 했던 건지 하는데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건 아니었고요. 파란색 공을 그렇게 걔 얼굴에 던졌는데 저기 지금 슬로우 비디오인데 피하지도 못하고 이게 코는 좋아서 잘 맞춘지 몰라도 저기 운동 모양이 이것도 저것도 저렇게 던져보고요. 던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운동 능력은 조금 딸리는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투시력은 좋으니까요. 네, 냄새만 잘 맡고 저런 식으로 곰인형 던져도 그냥 걔가 저 정도 느리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간식 던져도 걔가 지금 한 발짝 늦잖아요. 지금 눈 감으면 안 돼요. 아니 간식을 던져도 그냥 얼굴에 다 걔들이 맞고. 저런 거 봐면 어쩌면 눈 네. 뜨고 받아 먹는데 그 눈 감으면 뭐야 너. 예. 순발력 테스트는 저렇게 다 통과하지 못했죠. 저거는 잘하고 저는 못해. 알겠습니다. 자, 30초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가격 적당한데? 적당해서 선택한 키친은 좋은 키친일까? 닫으면 깔끔한 히든 키친. 함께 셰프가 되는 와이드 아일랜드. 더 넉넉한 팬트리.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열지 않고 보는 모션 뷰까지. 적당히 아닌 나의 안목에 맞춘 키친. LX 지인 인테리어.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 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요, 검색창에 사반 가족 회의 치시면 전용 창이 짠 하고 뜰 겁니다. 저희가 아마도 4시 반 딱 되면 시작할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도성 기자의 충격 고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본방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